자, 볼게요. 오늘 12월 31일. 오늘 이제 3학년 과정의 새 개강인데 3학년 1학기는 우리가 반학기 동안 열심히 돌렸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거 과정만 좀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134쪽에다가는 생식과 유전이라는 단어네요.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 여기서 말하는 생식은 센 걸로 음식을 먹는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겠죠. 네, 생으로 뭔가 음식을 먹는다 그게 아니고, 자, 자손을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 내일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 개념이 좀 들어가고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원래 어차피 위에 올라가서도 배울 그 단어들을 지금 어렸을 때 자주 들어볼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놔야, 그지? 아, 이런 것도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도 이런 거 어차피 궁극적으로 배울 거니까. 그래서 내용이 용어가 좀 생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 그지? 처음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자주 듣다 봐서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주 우리의 메인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첫날이고,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이제 남자 선생님이 또 다른 단어를 진도를 나가시겠죠. 내일도 수업은 합니다. 우리가 과학은 24, 25일까지 쉬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새 개각, 새 과정이 스타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3학 2학기 그 과정을 일단 저 단어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생식은 내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세대로 전달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니까 남성, 여성 생식 기관의 구조와 기능도 배울 거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정자, 난자도 배울 거고, 그리고 내 몸에 존재하는 여러 세포들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첫날 뭘 배울 거냐면, 그래, 생명체의 구조죠. 134쪽. 펴봐요, 134쪽.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세포라고 하죠. 세포.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해요. 세포. 세포.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세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그 세포가 어떠한 일생을 경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일생, 라이프 사이클은 뭐 예를 들어서 신생아 때, 유아기, 그다음 뭐 청소년기, 중장년기 이런 시기를 겪겠지만 하나의 세포의 일생에 대해서 배워보진 않았죠. 우린 그걸 배울 거야. 하나의 세포가 어떠한 유전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서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신해 가는지, 그리고 그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있는 우리 개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일단 세포도 세포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그리면 그리겠지만 여기에 나름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 뭐라 해요? 한 글자. 핵. 그렇죠. 핵이라고 하죠. 핵. 핵에는, 그죠? 이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유전 정보. 그래서 그런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유전 물질, 3개 들어있는 유전 물질. 혹시 DNA? 그렇죠. DN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또 고율통합과학에서 또 배웁니다. DNA. 얘는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 가닥이 있으면, 그죠? 예, 많이 봐본 적 있죠? 요런 한 가닥이 또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또 요런 한 가닥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구조로 많이 봤을 거예요. 저런 실처럼 존재하는 이게 어메이징하게 많은 실이 서로 엉키지 아니하고 저 안에 막 들어있어요. 오케이? 막 들어있고, 이 DNA라고 하는 실 안에는 본질적으로 이 실이라고 하는 형태, 이 모양은 동물세포도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요. 식물세포도 이런 실가닥 형태처럼 들어있고요. 누구마저도 세포, 세균, 대장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식물마저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실가닥으로 존재하는 이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다 존재하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우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들은 모든 유전 정보들 다 이런 이중 나선 구조의 실가닥 형태들의 이런 물질로, 이런 화학적인 물질이 다 들어있고 거기 안에서 나름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세포로 전달되는 물질이다 라고 하여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대장균도 이런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고, 돼요? 식물세포도 이런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물세포도 저렇게 똑같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오케이? 공통으로 다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왜 식물하고 동물하고 우리가 다르고 식물은 엽록체를 갖고 있고 우리는 엽록체를 안 갖고 있잖아. 그지?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길까? 이거는 뭘까? 자, 그리고 개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얘는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해줄게. 여러분이 이해되기 쉽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DNA라고 하는 이 아이는 쉽게 말하면 종이야. 종이. 오케이? 이중 나선 구조라는 DNA는 종이고요. 여러분 수학책을 딱 열어봐요. 그러면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은데 거기에 써있는 거 근해 공식, 인수분해 써져 있는 내용이 수학책하고 과학책하고 똑같나요? 다르죠? 오케이.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아. 근데 거기에 써져 있는 정보는 다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식물세포, 동물세포, 대장균은 다 공통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DNA 재질은 똑같은데 이중 나선 구조의 모습을 보이는,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실제 내용은 다 다른 거라. 오케이? 그래서 그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어떠한 형태들이 표출되고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른 정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어디에 놓여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어려운 거 하고 있으니까 혹시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해야 돼. 자, 다른 정보라고 하는 건 여기 빨간색은 이렇게 네모들이 얘와 얘가 연결, 이렇게 또 연결, 이렇게 연결.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빨간색 네모들이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빨간색 네모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돼요? 오케이? 그리고 검정색도 마찬가지. 검정색 네모들이 이렇게 네모 연결 네모 이렇게 연결돼요. 오케이? 자, 저 검은색 네모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저 네모라고 하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왜냐면 빨간색 네모든 검은색 네모든 공통적인 어떤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어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종이라는 재질, 오케이? 거기 위에 공통적으로 자 이중 나선 구조 종이라는 재질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수학은 수학책의 정보를, 과학은 과학책의 정보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놓여있는 정보는 다르다고요. 그 놓여있는 정보의 차이는 저 네모 안에, 이 네모라고 하는 것 안에, 이 네모라고 하는 것도 세 개로 나뉘어져서 존재하거든요. 인산이라고 하는 P,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 비율 배웠죠. 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기 탄수화물 중에 하나, 당, 몇 당, 포도당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탄수화물 종류 중에 하나인 당과, 그리고 화학적으로 염기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염기성. 그래서 이거 인, 그리고 당, 얘를 염기라고 하는데, 이 네모 하나에 얘가 1대1대1의 비율로 항상 존재해. 오케이? 1대1대1.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라고 들어만 둬도 돼.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조금이라도 과학 동화나 아니면 뉴스 여기서 나오는 걸 봐본 적이 있다면 막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 DNA에 막 AT, GC 막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본 적 있을걸? GG 뭐 A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본 적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A나 T, GC, A나 또는 T, G, C 이 네 종류를 염기 물질이라고 해. 오케이? 얘는 풀 전체적으로 화학적인 물질이거든? 다
탄소나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적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얘도 티미도 마찬가지. 탄소나 탄소들로 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화학적인 물질인데 그냥 전체적인 형태가 저런 모양이어서 네모 두 개, 링처럼 되어 있는 두 개, 링처럼 되어 있는 한 개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고 붙어 있는 형태들이 다른 성분들이 붙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붙어 있고 어떤 아이는 여기에 NH2 여기 뭐 H 이렇게 이런 고리 구조 C와 O로 되어 있다, N으로 되어 있다 이건 똑같지만 붙어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약간 달라서 이름이 다른 거야. 오케이? 그걸 이름을 붙였어. 선생님 뭐 이름이 A요, T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외국 얘네들이 알아내진 형태 그대로 읽어서 쓰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A, T, G, C는 원래 이 전체 예의 풀네임이 아데닌, T는 티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약으로 나타낸 것 뿐이고 실제 여기 여기에 어떤 아이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지금 아데닌이라고 하는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붙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것들 자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화학적인 형태를 아데닌은 어떻게 생겼고, 티민은 어떻게 생겼고, 구아닌은 어떻게 생겼고,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저 네 종류만 항상 출연해. 이중 나성 구조 안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저 네 종류만 출연해. 저 네 종류만. 오케이? 네 종류만 출연을 하고 저 네 종류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대장균에도 저 네 종류가 출연하고 식물세포에도 저 네 종류의 염기가 출연해. 동물세포에도 네 종류의 염기가 출연해. 오케이? 그리고 저 A네, T네, G네, 그러니까 네모 하나에 이거 하나에 아데닌을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에 어떤 건 티민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에 어떤 건 구아닌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에 어떤 건 사이토신 갖고 있는 거, 이걸 염기라고 했잖아. 염기들의 서열 배치가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아이들아, 자 우리가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몇 개 있어? 그렇지, 약간 비슷해서 6개, A부터 Z까지 26개 있거든. 근데 그 26개가 몇 개씩 어떤 배치로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다르지. 예컨대 BTS 요즘은 활동하지 않는 BTS, 그죠? 이렇게 약자로도 표현하지만 얘가 T 대신에 U가 들어가면 버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순서가 뒤집어지면 USB, 뭔지 알죠? 이동식 저장 장치, 그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기본 단위체가, 그죠? 몇 개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뜻이 달라지죠. 그죠? 어떤 순서로 배치되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이 네 개로 존재하는 이 네 종류의 염기들이 오케이? 어떠한 배치대로 늘 3개씩이 의미 있는 아미노산을 지정해. 염기 3개씩이 의미 있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냐? 어떤 사람 보면은 여기에 뭐 A, C 이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배치되어 있으면 너는 1번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여기서 BTS를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AAC로 배치되어 있으면 1번 아미노산이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10번 아미노산을. 오케이? 그러니까 염기들이 어떤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른 거고. 그러면 그 아미노산,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명령어고 그게 일종의 정보인 거야. 오케이? 수학은 수학 나름대로의 정보, 과학은 과학 나름의 정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각 개체마다, 식물도 각 개체마다, 대장균도 그 각각의 개체들마다 이 염기의 순서가 어떤 순서식으로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다르게 있는 거지. 근데 식물부터 대장균, 동물마저도 다 똑같은 이중나성 구조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 네 종류의 염기들만 출현된 상태들로 모두 바바바바바 써져 있는 거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같은 어떤 공통의 조응으로부터, 공통의 어떤 조상으로부터 유래됐다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게 한 개는 이 개념. 이해되시죠? 종이라는 재질은 공통적으로 똑같지만 거기 놓여있는 이 정보가 어떤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 다른 정보를 개체마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보를, 그러니까 개체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게 다 어디 들어있다? 핵내부에 들어있다. 오케이?
핵이 들어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의 세포는 우리의 몸은 다세포 생물이다. 다세포.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다세포. 그죠? 우리는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의 처음 세포,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다세포 생물이지만 나를 만들어냈던 첫 번째 세포는 누구예요? 나를 만들어냈던 첫 번째 세포 수정란 아닌가? 수정란. 엄마의 난자에, 자, 뭐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지만 계란 후라이 아니고요. 난자세포, 그러니까 엄마 거 난자세포, 난세포에 주변에 있던 아빠의 여러 정자들이 이렇게 대시를 많이 했겠죠. 대시를 막 하다가 그 중에 단 하나, 그죠? 팩트인 건 제일 먼저 도착한 정자가 수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운빨입니다. 제일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도착했다라고 하더라도 자, 정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자들 머리, 중편, 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 중편, 꼬리. 이 꼬리가 계속 이렇게 파동 운동을 통해 난자를 향해 헤엄쳐 갈 수 있어요. 정자만 헤엄성,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난자는 운동성은 안 갖고 있어. 난자는 여성의 몸에 작은 난소 쪽에서 만들어서 배란이 돼서 수란관 쪽에 있으면 우리 곧 배워. 그대로 있다가 질을 통해서 정자가 자궁을 거쳐 여기 수란관, 난자가 있는 데까지 헤엄쳐서 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정자가 헤엄쳐서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정자 얘한테 계속 운동성을,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 이 중편이라는 곳에서 운동성,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줘, 꼬리에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정자 유전 정보가 있고요. 정자 머리, 중편, 꼬리 이렇게. 돼요? 이게 아마 144쪽? 한번 펴볼래요? 144쪽? (144쪽을) 보면 정자랑 난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144쪽을 보시면 정자랑 난자 그림 나와 있죠. 거기 정자 그림에다가 정자가 머리, 중편, 꼬리로 되어 있고, 그죠? 정자 그림에 144쪽 보이죠? 머리와 중편과 꼬리로 되어 있고, 책 적어줘 보세요. 머리와 중편과 꼬리로 되어 있고, 꼬리는 계속 난자를 향해 헤엄쳐 가야 되니까 계속 헤엄쳐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공급을 누가 해주냐면 중편이 해줘요. 중편. 중편은 어떠한 세포 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이 또 들을 거야. 또 들어볼 건데,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포는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세포에 핵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필요한 많은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건 엽록체였고요. 그래서 그 엽록체가 빛을 받아서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었잖아. 동물세포는 엽록체는 안 갖고 있어.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은. 네,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어. 그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해줘. 달러 바꿔주는 거. 우리 아마 예전에 세포호흡 하면서 얘기했을걸? 세포호흡. 왜냐면 여러분의 세포는 반드시 숨 쉬어야 됩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그죠? 뭐예요? 여러분이 먹었던 영양소들을, 이 에너지를 그대로 직접 바로 쓸 수 없어요. 이해가 달러면 우리나라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달러 통용해서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근데 여기서 찢어버려요? 안 되지. 모아둬야지.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 모아둬야지. 자, 환율이 가장 높았을 때 이 달러를, 그죠? 뭐로? 은행 가서 바꿔주면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지? 그게 세포로 비유하자면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죠. 그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 오케이? 그 일을 누가 해주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일을, 산소가 꼭 필요하고 에너지인 영양소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해줘.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이게 많을수록 이렇게 바꿔주는 일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로부터 꼬리가 열심히 으이구 헤엄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세포보다 근육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고요. 다른 세포보다 정자도 이 중편에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운동을 해줘야 되니까. 운동하기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지불하면서, 야, 너 운동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편의 미토콘드리아를, 이거 마늘 다자야, 한자야? 많이 갖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 꼬리도 있고, 머리는 뭐가? 정자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의 반대.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 여러 정자들이 한 번에 막 대시를 합니다. 그 여러 정자들이 한 번에 막 대시할 때,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한 첫 바다의 정자가 수정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첫 바다가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수정에 참여하냐면, 머리 앞에 여러분 책 그림 보면 이렇게 살짝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얘를 첨체라고 해요. 첨체. 그리고 적어봐요. 난막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난막 분해 효소. 첨체라고 하고, 첨체 적어보세요. 난막 분해 효소. 자, 첨체라고 하고 난막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들마다 제한된 양의 난막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난막 분해 효소들을 이용해서 얘를 뚫는 거야. 오케이? 이 정자의 방사간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부분이든 얇은 부분이든 여기를 딱 녹여가지고 내 정자 여기 있는 유전 정보, 이 정액만의 정보를 뿅 집어넣는 거야. 정액만의 정보를 뿅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녹여서 뿅. 근데 이제 첨체에 가지고 있는 난막 분해 효소의 양이 한정적일 거잖아. 갖고 있었던 양 자체가 제한적일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늦게 후발주자로 늦게 막 출발해서 정자인데, 오케이? 근데 운이 좋게도 운동성도 좋았고, 그래서 되게 얇은 부분을 내가 잘 찾아서 들어갔네. 오케이? 근데 이제 첫 바다로 먼저 첫 출발한 정자가 열심히 해서 갔지만 되게 두꺼운 부분을 공략하고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첫 바다로 출발했던 얘가 무조건 수정에 정자 머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이 그냥 어릴 때 배울 때는 그래, 정자 중에 가장 운동성이 높은,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한 아이가 먼저 도착할 거야 라고 배웠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운이야, 운빨. 근데 명확한 건 이 여성의 질을 뚫고 자궁까지 거쳐서 수랑극까지 가기 위해 운동성이 확실하게 활발하게 있는 정자가 도착해서 수정까지 참여하는 건 그거 맞는 거야. 오케이? 건강한 정자가 수정에 참여한 건 맞는 거고, 무조건 첫 순위가 수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왜? 가지고 있던 난막 분해 요소의 양이 제한적이고 어디를 뚫게 됐을지는 몰라. 똑똑똑 두꺼워요, 얇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막 분해 요소를 다 써서 정자의 머리만 들어가는 거야. 정자의 머리만. 중편과 꼬리는 안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이 정액과하고 난액이 융합해갖고 가까이 와서 융합해서 하나의 핵을 가진 형태의 이제 수정란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제일 첫 번째 체세포는 이렇게 수정된 정액과 난액이 융합해서 하나의 핵을 갖고 된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는 수정란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제일 첫 번째 체세포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했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 저 수정란 하나가 있었을 때 으이 하고 태어났는데 한 개 세포인 채로 태어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왜 얘가 굳이 무럭무럭 커서 저 하나가 이렇게 크거나 이렇게 크거나 이렇게 크거나 커서 한 개 세포를 키워가지고 개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져서 여러 세포를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여러 세포를 가진 형태의 개체로 태어나냔 말이지. 왜 그럴까?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런 형태들은 진화예요. 산물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살아있기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그런 구조니까 그걸 택했을 거라고. 생존을 위한 측면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큰 거보다,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크기가 큰 거보다 여러 세포로 작은 크기로 자꾸 쪼개지는 것이 뭔가 더 생존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구조를 선택했겠잖아. 그걸 알아보자는 거지. 그게 세포 분열의 필요성입니다. 오케이? 자, 나중에 정자나 난자가 어떻게 수정해서 임신되고 아이가 태어나는지는 그 소단원 두 번째는 우리가 144쪽은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우게 될 거고, 소단원 1번을 먼저 배울 거야. 133으로 먼저 넘어가봐.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와, 우리 집중력가 늘었어요. 집중 완전 100% 해주고 있어요. 완전 대박. 자, 정원이 괜찮니? 어렵지 않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이 뭐냐? 그래! 저
세포 하나로 키우는 게 아니라 왜 세포를 쪼개가지고 여러 세포인 채로 존재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세포 하나를 여러 형태로 존재하게 하느냐.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4쪽에 세포 분열의 필요성입니다. 세포 분열의 필요성. 여러분, 부피가 있고 건널비가 있죠. 부피가 있고 건널비가 있어요. 부피는 내부에서의 공간의 크기야. 내부에서의 공간의 크기고, 건널비는 외부에서 그 물질이 안으로, 외부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얼마나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 정도야.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가 요렇게 두 개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cm짜리 정류 면체가 있고요, 3cm짜리 정류 면체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큰데. 자, 3cm짜리 정류 면체, 1cm짜리 정류 면체. 오케이. 당연히 부피는 누가 더 클까요? 그죠? 얘가 더 크죠? 계산 하나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입니다. 그죠? 여기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밖에 안 돼요. 근데 건널비라고 들어보셨죠? 정류면체가 주변에서 이제 맞닿는, 공기를 할지 물을 할지 이런 게 맞닿는, 힘내봐요. 공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맞닿는 겉의 넓이가 건널비죠. 그걸 우리는 표면적이라고 합니다. 건널비, 표면적. 건져요? 좀 끌까요? 잠깐 껐다가 합시다. 더웠지, 정훈아. 더웠지. 거기가 그 공기들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가는데 머무는 장소인가 봐. 그쪽으로 공기가 많이 가서 그럴 거야. 아마 또 끄면 또 금방 추워질 거라. 추워지면 말해요, 바로. 발시러질 수도 있어. 아무튼 건널비, 표면적은 1 곱하기, 건널비는 이제 이 사각형이 몇 개나 있냐 이거잖아. 이렇게 봤을 때 1 곱하기 1 곱하기 자리 몇 개 있어? 6칸 있죠. 위, 아래까지. 그지? 6개. 6이네요. 얘는 얼마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자리가 뚝뚝. 여기도 여기까지 또 6개 있죠? 6개. 9, 6에 54. 자, 그러면 부피 하나 변의 길이가 3배 커졌을 때, 그죠? 핵이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는 세상에 27배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핵이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가 27배나 커졌고요.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겉의 면적의 크기는 얼마야? 6에서 54로 9, 6에 54. 9배만 증가했어요. 이게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면, 그지? 왜냐면 외부에서 물질이 내부로 들어오고 그 정도가 작은 거든 큰 거든 똑같은 비율로 만약 증가했다면 문제가 안 될 건데, 내부에서 컨트롤해야 하는 공간의 크기는 27배나 엄청 넓어졌는데 외부에 있던 물질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9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비효율적인 거야. 겉에만 커 보여서 덩치가 커서 더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계산해보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이런 단어, 이런 키워드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 똑같은 제한된 부피당 표면적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27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얘로 표현해줄게요. 전체 부피가 여기가, 잠깐만, 333, 27, 336, 54, 16, 그지? 얘는 전체 부피가 27이잖아요? 저 27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건널비 54를 27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전체 부피가 이렇게인데, 그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줬을 때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부피당 얼마의 겉면적을 갖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전체로 나눴으니까. 그지? 뭐 얼마야? 나누니까 27 곱하기 2가 54네. 그죠? 2죠, 2. 그죠? 2 정도입니다. 2. 건널비가 2. 근데 얘는 얼마요? 겉 부피는 1인데 얼마야? 표면적은 6이죠. 그죠? 제한된 부피당 6만큼의 건널비를 갖고 있는 거야. 외부에서 물질이 6 정도씩 들어올 수 있는 건널비를. 이 제한된 1세제곱 부피 안에 6씩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세포 덩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물질 교환에 더 좋아요? 그치? 쪼꼬미가. 그치? 외부로부터 물질이 안으로 더 들어오기에 유리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살짝 세포가 성장하다가 덩치가 커질러 치면 차라리 살짝 세포가 핵을 가지고 있다가 덩치가 살짝 커질러 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왜냐면 얘가 완전히 조그매진 사이즈일 때 더 좋은 내 물질 교환에 유리한데 얘를 그냥 이렇게만 나눠서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한들 너가 핵이 없으면 얘는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살짝 덩치가 커질 때 핵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한 번을 더 카피를 한 다음에 나 원본 너 카피본에서 두 개의 핵을 가진 채로 나눠져서 두 개로 똑같은 크기처럼 작은 크기로 쪼개는 거야. 이게 체세포 분열의 필요성인 거야. 왜? 덩치가 작아야 뭐가 커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자 여러분 책 거기 134쪽에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 해서 나와있다. 거기 2번에 별표 쳐보고 거기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 얘를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똑같은 부피당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 표면적이 커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어떨 때? 세포가 쪼꼬미일 때. 세포가 작을 때. 그지? 세포가 작을 때. 세포가 작을수록. 되겠어요? 오케이.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체세포 분열의 필요성입니다. 세포 분열은 여기 단원을 배우다가 체세포 분열도 배울 거고 생식세포 분열도 배울 거야. 이건 지금 체세포 분열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실험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내용이 138쪽에 있어요. 138쪽 한번 펴봐. 이거 아마 많이 봐본 적도 있을 거야. 처음 봐봤을 수도 있지만 138쪽을 봐보시면 한천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한천. 한천이 묵이거든요. 묵. 그래서 자 도토리묵 알죠? 걔는 안 투명하잖아. 도토리묵 말고 약간 투명한 형태의 묵이 있거든요. 약간 푸딩 같은 형태의 재질인데 외부의 어떤 물질들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한천이라는 물질입니다. 한천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합니다. 얘는 세포들을 모아둔 거랑 똑같아요. 얘 영어 이름은 아가라고 해요. 오케이? 한천을 가지고 세세포 분열,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표현해 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자, 염기성, 그다음 중성, 산성, 용액의 액성이라는 게 있어. 고일 통합과학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염기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있어요. 지시약. 자, 일단 한천을 여기까지만 문제풀이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힘내봐, 채연아. 자, 1cm짜리, 2cm짜리, 3cm짜리로 나눠서 쪼개보겠습니다. 오키도키? 오케이? 정육면체 모습들 이렇게 쪼개볼 거야. 1, 2, 3으로. 그리고 여기 한천은 어떤 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명합니다. 현재 모두 다 투명한 형태의 물질이에요. 투명합니다. 오케이? 투명하고요. 그 투명한 상태에다가 돼요? 투명한 상태에다가 얘를 뭐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바를 거예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1, 2, 3짜리를 이렇게 적셔줄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 전에 3학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딱 보면 화학식 쓸 수 있겠다. 그치?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결합되는 거네. 그쵸?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결합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은 Na+, 수산화 이온이 OH-. 그쵸? 얘 화학식을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NaO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수용액에서 녹아서 얘가 많이 돌아다닐수록 염기성 용액이야. 오케이? 수산화 이온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얘는 염기성 용액이야. 산성 용액이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얘 때문에 손을 미끄덩거리게 하는 물질이기도 해. 우리 비누 되게 미끌미끌하지? 염기성, 그러니까 비누 같은 거나 락스 같은 거는 염기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염기성 물질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단백질을 녹여. 그래서 미끄덩거리게 해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는 수화나트륨 용액 자체는 색깔은 없어. NaOH라고 하는 그 용액 자체는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은 없는데 그 아이가 저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하고 만나나? 지시약, 페놉탈린이라는 지시약. 자, 여러분 지금 얘 쓰고 있는 거 압니다. 지금 굉장히 처음 배우는 거라 어려운 걸 배우고 있을 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자지 않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페놉탈린 용액이라고 하는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을 만나면 저 페놉탈린 용액은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있으니까 한 편에 적어줄래? 얘는 산성 용액일 때는 색 변화가 없어. 무색이야. 오케이? 중성일 때도 색 변화가 없어. 무색이야. 오케이? 근데 염기성 상태의 용액하고 만나잖아. 지금 색깔이 붉게 바뀌어. 붉게. 돼? 오케이? 자, 페놉탈린 용액은 산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도 무색, 아니 중성일 때도 무색. 근데 염기성 용액하고 만났을 때만 색깔이 뭐로 바뀌어? 붉게 바뀌어. 되겠다.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이라는데 염기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페놉탈린 용액이야. 그래서 저 한 선을 이만큼 사이즈로 다 잘라다가 충분히 NaOH 수용액에다가 오랫동안 담가놨어. 거기다 담가놨을 때까지 색깔이 없었어. 근데 투명한 색깔을 보이는 페놉탈린 용액에다가 얘를 동시에 세 개를 붕덩 담게 되면 쓱 빨개집니다. 왜요? 염기성 용액인 얘를 발라놔준 상태들이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얘니까 붉어져요. 근데 이 붉어지는 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노출하면 어찌됐든 깊숙이 들어온 정도는 다 똑같아서 버릴 거라 집어넣어주고 붉어지고 있는 모습을 똑같은 시간 안에 한 뭐 30초? 아니면 그렇게 노출을 한 다음에 건져내요. 셋 다 동시에 건져내서 이 단면만을 딱 잘라서 가운데만을 딱 잘라서 가운데만을 딱 잘라서 그 내부를 관찰을 해보면 어떠한 공통된 특징을 보일 수 있냐면 3cm짜리, 2cm짜리, 1cm짜리일 때 빨갛게 스며들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외부에 있던 페놉탈린 용액이 저 수화나트륨이 충분히 적셔진 한 톤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저 빨개진 모습이 1cm짜리 정육면체는 전체가 다 빨개졌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노출해줬는데 3은 거의 언저리만. 그죠? 2는 조금은 더 깊겠지만 이런 언저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온 정도인데 셋 중에 누가 훨씬 더 물질이 더 잘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1cm짜리가. 왜? 여러분 책에 보니까 A와 B 두 개를 보고 있죠? 여러분 책에 A와 B가 있는데 A는 사이즈가 작고요. B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골고루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겉에 사이드들만 조금 더 많이 빨개진 게 보이네요. 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큰 물질일수록은 작고 조금일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넓어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니까요. 자,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테니 정리 1, 2번하고 거기 확인 문제 1번, 2번, 3번 있죠? 세 개를 완성 한번 해주십시오. 고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볼게. 그렇다면은 잘 보이나? 초점이 잘 맞나? 자, 그렇다면은 봅시다. 거기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은 세포의 주기, 염색사, 그리고 염색체 개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138쪽에 정리 문제. 그래서 세포는 덩치가 큰 거보다 작은 걸 선호해. 물질 교환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이죠. 정리 1번 문제 하고 있어요. 자,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니까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빠른 속도로 중심까지 퍼져나가 물질 교환이 효율적입니다.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자, 세포 크기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무엇이 줄어들어?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들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교환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세포가 일정 크기로 커지면 두 개로 나눠지는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배우시다 보면 세포 분열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생식기관에서 아까 내 몸에 있던 내 체세포로부터 내 몸에 난자를 만드는 분열이나 또는 내 몸에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정보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져! 라고 하는 체세포 분열.
크게 두 종류의 분열을 배울 거야. 오케이? 약간 달라. 체세포 분열 과정하고 유사한데 조금 더 복잡한 게 생식세포 분열이거든. 그래서 체세포 분열도 있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분열 중에 체세포 분열도 있고 생식세포 분열도 있습니다. 각각을 배우시게 될 거고 이 내용은 고2 생명과학원하고도 내용이 또 연결됩니다. 고1 거 내용하고도 연결돼서 내용이 물론 어렵지만 야금야금 여러분 걸 만들어서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확인 문제 1번. 자, A는 지금 1cm짜리로 쪼개졌어요. 총 8조각으로 쪼개졌어요. A는 현재 8조각으로. 그래서 총 표면적이 48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몇 개 있으니까? 8개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맞네. 1 곱하기 1 곱하기 6이 8조각 있으니까 6, 8이 48입니다.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A는 48이고요. 표면적 건널비가. B는 2 곱하기 2 곱하기 6개 있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24예요. 두 배 더 표면적이 A가 훨씬 더 크네요. 쪼개졌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을 근거로 효율의 높은 것을 설명해보자. 그러면 일단 B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B는 부피가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야. 부피가. B는 부피가 2cm짜리 정밀물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이야. 근데 표면적이 얼마야? B가 24야. 그러니까 8분의 24야. 3이야, 3. 그치? 근데 A는 어때요? 48이고, 그죠? 48이나 되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짜리가 8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8분의 48이라서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래서 A처럼 이렇게 아주 낱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가 단위 부피나 표면적이 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단위 부피나 표면적은 B보다 A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이 실험의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여서 고릅시다. 기니디 중에 누굴까요? 기억났나요? 세포 크기가 클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다? No. 그래서 기억 빼고 니은 디귿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봐봐요. 당연히 140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숙제예요. 먼저 체크해놔요. 140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숙제가 될 거고요. 오늘 혹시 염색체나 유전자와 염색사 개념까지가 다 나갔다면 4번도 숙제가 될 건데 이건 수업을 해보고 설명해 줄게요. 숙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자, 잠깐 쉬었다가 134쪽 앞으로 오셔서 들어갈 거라 5분만 잠깐 쉬었다 가자. 5분만. 괜찮아요? 자, 잠깐 쉬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토끼띠에는 좀 더 귀엽게. 좀 더 귀엽게. 이제 진짜 중2네. 찐으로 시험을 보는 세대네. 뭐, 내 조금 덜 억울하지 않냐? 너네들 후배들은 이제 중1 때부터도 시험을 본다던데, 너네는 일단 안 봤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조금은 더, 너네 때 조금 더 빡세질 것 같아. 뭐, 뉴스에서 뭐 절대평가로 돌린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마루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찌됐든 학교든 대학교든 변별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위는 가려져야 될 거고, 나름 다른 방법들로 제안을 할 거야.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입시가 혹시 변화되는 대로 또 그에 맞춰서 전략적인 부분은 남자쌤이나 나 얘기를 좀 많이 해줄 거니까 일단 현재 현재 중2 과정부터 좀 원자, 이온식 개념부터 좀 준비해서 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행을 하고 있지만 까먹었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학원 유튜브 이용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영상 다 촬영되어 있으니까 복습하셔도 되고 계획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134쪽에 자, 방금까지 세포가 왜 분열하는지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세포 크기가 조그나야, 그지 작아야 물질 교환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세포부터 뿅 만들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갑자기 막 뭐 이렇게 갑툭튀 이제 계획도 하나도 없이 갑툭튀 탁 분열하는 건 아니고요. 세포도 나름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세포의 나름의 주기 패턴, 하나의 뭔가를 계획하는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해서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건데 크게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가 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신생아 시기, 영유아기, 그지?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다음에 중장년기, 그다음 노년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세포도 크게 하나의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세포 하나의 대부분 죽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분열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이만큼의 시간이랑 이만큼의 시간으로 나눠져요. 이 전체 굉장히 오래 소요되는 이 전체 시간이 간기예요. 간기. 오케이. 그리고 간기 동안을 또 디테일하게 G1기, S기, G2기로 나눠요. 간기는 다시 뭐로 나온다고? G1, S, G2기. 이 G가 갭이야, 갭. 분열기와 간기 사이에, 그러니까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의 시간이다라고 해요. 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G1기라고 표현하고 G1기와 G2기가 있고 여기 이 S는 synthesis, 그러니까 합성의 단어의 S야.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유전물질이죠. 세포에 핵이 있던 유전물질.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가 핵이 있었어. 근데 얘가 살짝 덩치가 커졌어. 그지? 그렇다고 해서 핵 하나만 있는 채로 두 개를 뿡 나누면 얘는 핵이 없잖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전혀 안 갖고 있잖아. 없는 채로 나눴다고 해서 얘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나? 못하겠지.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분열 안 하고. 그래서 얘가 살짝 덩치가 커져서 물질 교환에 분리할 만큼 살짝 덩치가 커지면 그럴 바에는 그래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처음과 똑같은 작은 크기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여기 이 핵 안에서 얘를 좀 확대해 볼게. 이 핵 안에서 얘가 하나의 체세포니까 아빠한테 받은 정보, 엄마한테 받은 정보가 반반씩 있죠. 왜요? 얘는 수정란이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수정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중 나선구조의 DNA를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한 선으로 찍 그었어, 나는. 그리고 아빠한테 받은 것도 이중 나선구조일 건데 그냥 걔를 한 선으로 그냥 찍은 것 뿐이야.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그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이렇게 각각 두 개의 모기로부터 각각 반반씩 받은 유전 정보들이 이 세포의 핵에 이렇게 모라르르 놔야 된다고. 개체마다 다 달라, 종마다 달라. 사람은 총 46개를 가지고 있어. 저 선들이. 아빠한테도 23개 받고 엄마한테도 23개 받은 형태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 세포의 핵에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돼? 근데 얘가 세포 질량이 살짝 커져서 물질 변에 분리하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세포질을 반띵 나눠서 나는 핵 하나 있고 너는 핵 하나도 없고 이렇게는 안 나눠진다고. 계획된 세포 분야, 너도 핵 갖고 있고 핵에 있던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너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간기의 S기라는 저 시기에 간기 S기라는 저 시기에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그대로 카피. 원본이 있으니까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이 있으니까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이 있으니까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왜? 결국 복제한 다음에 나도 갖고 있고 니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게끔 나눠져야 되니까. 돼요? 그래서 원본을 갖고 있고 복제, 원본을 갖고 있고 복제, 원본을 갖고 있고 복제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 S기 때. 간기 S기 때. 이게 synthetic 합성의 약자야. 합성하다의 약자야. 그러니까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야. 2배로 복제 하는 시기야. 오케이. 그래서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벽히 복제를 해놨으니까 얘를 이제 적당한 이 분열기라는 이 시기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계야. 그러니까 DNA를 2배로 복제를 하면, 그죠? DNA 말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도 2배로 복제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DNA를 복제를 하면 DNA 말고 세포 소기관도 2배로 복제하여 준비. 돼요? 세포 소기관도 2배로 복제하여 준비를 한 시기가 이때예요. G2기. 되죠? 오케이? 네, 복제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G2기고 그래서 완벽하게 저렇게 유전 정보도 복제를 했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도 필요한 것들도 2배로 준비하면 나 반틈, 니 반틈 이렇게 가져서 완벽하게 나눠져서 2개로 뚝 끊어져서 나가는 시기가 저 시기라고. 저걸 무슨 기라고 하냐면 분열기라고 하는 거야. 이때를. 분열기. 오케이?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기를 완료하면 단기가 이 대부분의 시기고 단기를 다 완벽하게 거치면 분열하는 시기 때 분열을 하는데 오케이? 분열기도 또 그때만 등장하는 어떤 특정 아이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져.
오케이? 자, 분열하는 시기 동안에만 관찰되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집니다. 앞전자, 가운데 중자, 뒤 후자, 종말할 때 그 말자.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배치가 되고요. 오케이? 굉장히 짧죠? 언제보다. 이 간기 때의 시간보다 훨씬 짧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두 개의 딸액을 가진 채로 두 개의 세포질로 뿅 나눠지는 거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간기 때 DNA를 두 개를 복제한다라고 하는 시기로 간기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잠깐, 여기 이쪽 집중해봐. 복제는 언제 한다고? 간기은 S기 때 한다고. 복제는 간기 S기 때 했다고. 두 배로. 핵이 뚜렷하게 있는 이 안에서 했다고. 오케이? 근데, 복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저 전기, 중기, 후기라 말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복제가 된 상태의 이 정보가 나도 갖고 있고 니도 갖고 있고 그럼 똑같이 나눠져서 끊어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나눠서도 끊어져야 되는데 마치 실처럼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너블렁 있는 상태 그대로로 나눠가다 보면 정보가 이동해 가다가 어떤 부분이 엉킬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저 실처럼 존재하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는 이런 게 실모습으로 존재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색사라고 해. 얘도 염색사라고 해.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인데 이 사가 실사야.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인데 저 사가 실사야. 실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실사라고 해. 오케이? 실사. 자, 근데 염색사 모습으로는 이 간기 시기 동안에 계속 존재하다가 본질적으로 이동을 해가야 되는 저 시기, 분열기 때는 막 실처럼 펼쳐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끊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쟤를 정말 정리정돈을 잘해서 패킹을 해. 엄마들이 겨울이 됐을 때 두꺼운 겨울 옷들을 옷장이 크진 않잖아요. 막 뭐 이렇게 겨울 옷들은 솜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부피가 크단 말이야. 근데 그 상태로 넣어두면 너무 많은 부피를 차지하니까 요즘은 되게 세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진공 압축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흡입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줄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놔요. 패딩도요. 이렇게 엄청 크잖아. 패딩이랑 그 뭐 구스도 우런 구스도. 근데 겨울이 돼서 이제 얘를 안 입을 때쯤 여름이 되면 걔를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어떻게 압착을 해가지고 그죠? 압착된 상태로 보관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압착된 상태로 이렇게 복제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 돌 기준이 되는 뭐에다가 동염해가지고 이 복제된 아이들도 이런 모습으로 해서 압축을 시킵니다. 실처럼 많이 존재하는 얘네들을 막 끈에다가 동염해가지고 압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뭔가 바디 같은 구조가 보여요. 덩어리 같은 구조가. 얘는 실처럼 존재했지만 덩어리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걔를 한자로 몸체를 써서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염색이 잘 되는 염색체. 돼요? 얘도 복제된 다음에 돌 동염해서 염색체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 아이도 복제한 다음에 돌 동염해가지고 왜? 복제를 했는데 실처럼 많이 존재하는 것보다 그죠? 얘네들이 막 분실되거나 끊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동염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돼요?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면 얘를 복제해서 이렇게 돌 동염해서 오케이? 그래서 거의 막대기 같은 구조처럼 보여요 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염색이 얘도 잘 되니까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이 나귀 같은 구조로 등장하는 시기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야. 얘네들 이전에는 간기 때는 대체적으로 실처럼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 염색사야. 그러니까 간기 때는 염색사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언제? 복제한 이후에 복제되던 실가닥처럼 같이 보이는 게 복제가 된 다음에 어떤 구조? 염색체 모습으로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분열하는 시기에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염색체의 이동과 배열 변화를 가지고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너는 인제막 나왔으니까 전기, 너는 가운데 배치하고 있으니까 모든 염색체가 넌 중기, 그다음 후기는 너의 전보 판템이 반반씩 이렇게 양구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후기,
다음에 다시 두 개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너 말기 이렇게. 이건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음번에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또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거, 그래! 염색4와 염색체는 달라요. 돼요? 염색4는 복제되기 전 거고, 복제된 이후에 염색4 모습으로 복제를 한 다음에 동염에서 끊어지지 말라고. 그죠? 압축과 정보를 두 배로 복제한 걔네들을 동염엔 염색체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돼요? 그러면,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 정보가 있고요. 그죠?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어진 게 얘잖아요? 여기 정보가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문자 B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전을 배우게 되면 대문자 B의 상대적인 서로 다른 정보는 소문자 B라고 해. 우리가 모양이 둥글다 또는 모양이 주름지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약간의 정보의 차이를 얘랑 똑같으면 대문자 B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얘랑 차이가 있는 어떤 비교되는 형질이면 소문자 B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건 대문자 R이야 썼다면 얘와 똑같은 정보는 대문자 R인 거고 얘와 비교되는 차이가 나는 정보는 소문자 R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로부터 보조개를 만들고 보조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케이? 또는 쌍꺼풀이 있는 사람 있잖아.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쌍꺼풀을 결정해주는 유전 정보와 쌍꺼풀이 아닌 홀꺼풀을 결정해주는 유전 정보가 서로 비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걸 간단하게 나타낼 때 쌍꺼풀을 결정하는 정보가 대문자 T면 쌍꺼풀이 아닌 외꺼풀을 결정하는 정보는 소문자 T라고 하자. 이렇게 서로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대문자 T에 대한 정보가 여기 위에 놓여져 있었어. 그러니까 쌍꺼풀을 결정해준 정보가 여기 놓여 있었어. 그럼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얘를 만든 거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정보는 소문자 B에 대한 정보겠어? 대문자 B에 대한 정보겠어? 대문자 B겠죠? 왜? 얘를 그대로 DNA를 두 배로 복제해서 똑같이 카피해서 옆에다 붙여놓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동일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의 염색체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 개의 염색 분체라고 해. 너는 나의 뭐라고 해? 이런 병신아 이러지 않지. 너는 나의 soulmate. 분신과도 같아. 어쩜 이렇게 생각이 잘 통해? 이렇게 표현할 때 분신과도 같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병신 이러지 않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가 그대로 똑같이 카피된 이 하나는 염색 분체. 얘도 얘의 서로의 염색 분체야. 오케이? 각각 반틈은 뭐라 한다고? 정문아 염색 분체라고 해.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들로 되어 있어. 근데 이 염색 분체에 놓여있는 대립 유전자는 다 똑같은 아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가 아빠한테서 온 정보야. 그러면 얘가 아빠한테서 온 정보야. 그럼 얘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지. 그지? 하나의 체세포는 아빠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서 온 거, 아빠한테서 온 거, 엄마한테서 온 거, 반반의 정보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엄마가 만들어준 저 정보를 복제해가지고 돌돌돌 동염했잖아? 그러면 항상, all, everybody, always, 항상 엄마가 준 정보도 아빠가 준 거와 똑같이 쌍꺼풀을 결정해준 정보를 줬고 얘도 그대로 카피된 거니까 쌍꺼풀을 준 정보도 줬고 항상 엄마와 아빠가 준 정보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진 않지. 왜냐면 봐봐. 우리 엄마 아빠만 봐더라도 혈액형도 다르잖아. 우리 아빠는 AB형이었어. 우리 엄마는 B형이야. 혈액형 다르잖아. 혈액형에 대해서 서로 비교 관계에 해당하잖아. 아빠는 보조개가 있었어. 엄마는 보조개가 없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준 정보 반반이 나한테 온 정보 반반이 무조건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어. 그치? 근데 똑같을 수도 있어. 엄마도 A형, 아빠도 A형이어서 나도 A를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치만 이 하나, 엄마가 준 정보가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소문자 B에 대한 정보였다. 그치? 대문자 B가 아니라 소문자 B에 대한 정보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카피한 여기 옆구탱에 있는 정보는 대문자 B야, 소문자 B야? 이건 소문자 B지. 왜? 엄마가 준 정보를 그대로 카피한 거니까 소문자 B지. 그치? 그리고 이 두 개는 이 반틈과 이 반틈 가닥을 우린 뭐라 한다고? 너는 나의 서로의 분신. 그래서 염색 분체의 두 가닥으로
하나의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고요. 그쵸? 오케이?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얘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아빠한테 받았고 엄마한테 받았죠?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았죠?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았죠? 그들을 뭐라 하냐면 자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뭐라 하냐 얘와 얘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서 서로 크기가 똑같은 그치만 겉의 모습의 크기는 똑같지만 놓여있는 유전 정보는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 그지? 많은 유전 정보가 놓여있잖아. 혈액형에 대한 거, 키에 대한 거, 피부색에 대한 거, 뭐 아밀레이스에 대한 거 여러 유전 정보를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하나하나씩 다 받았을 건데 그 대립 유전자들끼리는 서로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겉에 봤었을 때 덩치의 크기랄지 염색체 크기랄지 이런 건 똑같아. 그리고 염색체 하나는 여기에 동원체라고 해서 마치 쪼여지는 부분 있지. 허리띠 벨트처럼 쪼여지는 부분이 이게 동원체라고 하거든. 염색체의 동원체. 이 동원체가 놓여져 있는 위치, 포지션이 똑같아. 오케이? 얘가 1번에 해당하는 아빠한테 받은 거라면 엄마한테 받은 것도 동원체 위치가 여기 이만치면. 근데 이런 염색체랑 이런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자. 이런 염색체, 동원체 위치가 여기 가운데 있는. 근데 얘는 동원체 위치가 가운데 아래쯤 있잖아. 얘는 조금 3분의 1만큼 있고 얘와 얘는 똑같은 염색체는 아닌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염색체의 크기와 모양이 같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이 둘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을 때. 되겠어요? 오케이. 오늘 엄청 많은 정보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염색사와 유전자 그 다음에 뭐 등등을 좀 설명할 거라 오른쪽 135쪽에 1번과 2번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1번과 2번을. 1번과 2번을 지금 한번 완성해 보시고요. 우리 일요일 달에 주말반 휴일은 딱 명절, 설날 때밖에 없어. 왜냐면 꽉꽉 차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지? 그래서 12월 31일에 개강한 거라 조금 쉬는 날이 일요일 달에 주말이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쭉 진행하다 보면 뭐 3월이나 4월, 5월, 6월에 시험 끝나고 주말에 지수가 조금 더 많다거나 그러면 또 결정해서 주말에 쉬는 날 이번에 우리 12월 24, 25일 쉬었거든? 그런 것처럼 쉬는 날 있을 거야. 자, 135쪽에 1번부터 한번 답 따라봅시다. 자,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죠. 세포. 두 번째,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세포 크기는 작은 게 더 좋다. 그죠? 자, 설명했습니다. 몸집이 큰 생물은 자, 코끼리랑 쥐가 있어요. 쥐를 구성하는 세포 크기는 이만하고요. 코끼리를 구성하는 세포 크기는 이만하게 크나? 하나의 세포 크기는 다 똑같아요. 다 조그마한 사이즈가 생존에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개수가 대빵 많은 게 코끼리인 거죠. 이런 개수가 수족이 있으면 쥐는 뭐 수백 개 이 정도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개수의 차이입니다. 세포 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수가 큰 생물이 더 크다,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2번에 세포 분열을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게 세포 주기 맞죠? 간기부터 분열기까지. 간기는 세포가 휴먼 상태에 있는 시기로 이때는 생명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근데 간기의 시기에 저치 원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그 정보로부터 굉장히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고 물질 대사를 하며 살고 있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기는 분열을 안 한다라고 해서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핵의 정보로부터 핵의 유전 정보로 물질 대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질 대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량도 많고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시기가 저 시기예요. 지원기.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기. 자, 그 다음에 분열 2번. 2번에 그래서 X예요. 자, 3번. 분열기에 비해 간격이 훨씬 길다. 그건 맞죠? 자, 그럼 4번. 세포 주기를 반복할수록 세포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아까는 세포 분열을 반복하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 보였죠? 이거는 체세포 분열 중에 수정란이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왜냐면 이때의 세포 질의 크기보다 세포 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포 질이라고 해. 질. 그리고 여기를 여기 세포 질. 그러니까 점점 반복할수록 세포 질이 더 작아지긴 해. 이거는 유독 언제? 수정란이 초기 체세포 분열할 때만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내 몸에 만들어진 세포 하나가 체세포 분열해지면 또 이 성장하는 시기를 겪어. 그러니 처음에 딸세포로 이렇게 됐다가 지원기를 거치면서 원래 크기만큼 커져. 그러니까 무조건 작아진다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얘는 유독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에서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일 때만 그래요. 분열에만 특이적으로 점점 세포의 하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할 때 점점 설명해 줄 거라 4번 X예요. 4번 X. 자, 3번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할 거고 3번, 4번을.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도에 해오실 숙제 1월 7일이겠네. 그때는 숙제를 140쪽에 1번에서부터 아까 제가 3번 내줬죠, 숙제? 그죠? 1번에서부터 3번 내줬고 1번에서부터 3번까지만 일단 해오시고 그 다음 143쪽에 1번 있거든요? 사후술형 문제 1번? 네, 어디요? 사후술형 문제 143쪽에 1번 방금 풀었던 우리 세포 분야의 필요성 부분 있죠? 그거까지 숙제. 네 문제네, 숙제가 겨우. 그래서 복습하셔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정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힘내봅시다. 한 살 더 먹고 보죠, 우리.